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 학생의 질문에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황당하다는 대답을 하는 교수님이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두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셨다고 해요. 공학을 전공하시는 아빠와 영문학을 전공하시는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영재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졸업 후 박사학위까지 하버드에서 받으시고 타 대학에서 공학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유명 번역가로 저를 돌보시면서 밤낮으로 번역 일을 하시며 지금은 꽤 유명한 번역가로 자리 잡으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항상 책을 읽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의 다른 교육 방식 중 하나는 책을 읽으면 꼭 토론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이든 알게 되면 부모님과 토론하기 시작했고 저희 생각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말하기는 습관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논리로 친구들과도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미국과 유럽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었고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세계 역사와 문화까지도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수업은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교수님과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과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의견을 넘어 아주 무례하게 대드는 일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교육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고 과거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역사학 수업 시간에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내용의 수업을 하셨고 마침 수업 중 한국의 행정력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한국은 이미 고려시대에 국토 전체에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행정과 국토를 나누어 세분화시켜서 나라 운영을 했던 선진국이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영토 분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과 가까운 바로 옆 일본은 최근까지도 끊임없는 영토 분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러시아와의 분쟁인 남쿠릴 열도, 중국과 대만과의 분쟁인 센카쿠 열도, 일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에 관한 내용을 이어나가셨어요. 일본의 팽창주의 결과로 영토 분쟁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을 하셨지요.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센카쿠 열도와 남쿠릴 열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거부하면서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영토 지역의 원인과 설명을 하시던 중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일본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케시마도 분쟁 영토인데 왜 안 다루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때 교수님께서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본인 학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섬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영토 분쟁 지역에 포함을 하셔야지. 왜 포함하지 않는 거죠? 라면서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질문을 하더군요. 솔직히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지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토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의 대답으로 참교육을 당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웃음을 터뜨리시면서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건 일본인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이 정말 독도에 대해 알고 싶었다면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말고 국제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독도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인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닌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입니다. 일본인만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표기하는 다케시마라는 괴상한 표현은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된 정식 명칭으로 질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일본인 학생은 또 교수님의 말을 자르면서 무례한 토론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분하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용어는 어차피 각자 부르는 거니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교수님은 일본인 섬인 곳을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하시나요? 이유를 대보시죠. 교수님이 말하시는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다들 저 일본인 학생이 왜 저렇게 혼자 흥분을 하면서 얼굴까지 빨개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교수님께 질문하는 방식도 너무 예의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여유로운 표정과 말투로 웃으시면서 강연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혹시 학생은 일본고지 선도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책은 다른 곳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1937년 일본 육군성 육지 측량부가 발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지도구역 일람도 56년과 일본 지리, 조사소가 발행한 지도 일람도 등 18점의 일본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시네마현으로 불법 편입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시기 이전과 이후에는 모두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이 일본 명칭으로 되어 있고 조선의 것이라는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도 색깔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스스로도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역사학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직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일본인 학생은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쟁 영토인 것이 맞지 않나요? 정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면 되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국제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일본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희도 일본 학생의 주장이 억지 주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수업 중에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도 없이 우기기만 하는 게 꼭 지금 일본이 하는 행동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의 대답으로는 모든 강의실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도쿄가 원래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일본을 대신해서 도쿄를 지배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학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일본인 학생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쿄는 누가 뭐래도 일본 땅이죠. 갑자기 이런 농담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쵸. 내가 방금 한 말은 농담이죠. 도쿄는 미국 땅이 아니에요. 일본 땅이죠. 제가 아무리 도쿄가 일본 땅이라고 해도 바뀌는 게 있을 것 같나요? 똑같아요. 일본에서 아무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도 독도는 한국 고유의 땅입니다. 우긴다고 역사적 사실이 변하는 건 없죠. 왜 한국 정부가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콧방귀 끼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을 불법으로 점령했다가 패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독도를 빼앗겠다고 탐욕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죠. 혹시 학생의 이름을 쓰는데 사용하는 일본 문자 가타카나는 한국의 고대 왕국이었던 신라의 향찰과 이도에서 유래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하늘처럼 떠받고 있는 일왕 역시 한국의 서울을 수도로 삼았던 고대 백제 왕가에서 나온 반개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백제의 왕이 일본에게 하사했던 칠지도를 알고 있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 자체의 배경은 모두 백제로부터 시작되건데 왜 그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일본의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 알려드리길 원하시나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너무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학생이 궁금해하는 대답을 모두 들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으로부터 시초에 어떤 것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들려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본 학생은 분하다는 표정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라고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국은 오래전 이미 일본보다 선진국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을 지배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일본이 군인들로 인해 통치되었던 때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으로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독립을 지킨 일본은 미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나가게 된 그때 일본은 스승이었던 한국의 칼을 들이대면서 저지르기 시작한 악행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본은 서구식 무기를 앞세워 한국인을 겨냥해 저지른 강제징용 문제부터 문화재 도굴과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와 친구들을 포함해 눈시울이 적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진주만을 통해 미국까지 침략하려고 했던 일본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역사 왜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일본 우익들의 비열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부터라도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한 큰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역사학도로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역사책을 찾아봤어요. 공부하다 알게 된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일본 제국 시절은 어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정말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그 시대에 일어난 한국의 저력이었습니다. 당시 서양 문물과 한 발 앞선 개혁개방으로 선진화된 문명으로 침략한 일본은 조선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잃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36년간의 긴 세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 학생들, 남녀할 것 없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긴긴 노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오직 자신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알게 되었죠. 특히 조선의 왕이 죽자 장례식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는 독립을 위한 3.1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3.1운동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그 운동이 전개되면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은 이 운동을 계기로 훗날 해방의 씨앗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무기와 기술로 무장해도 한국의 정신력은 이길 수가 없던 것이죠. 그 후 한국은 6.25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이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저력은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한국은 특유의 국민적 정신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력으로 강력해지고 성장했어요.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의 영향력까지 전파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는 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각지에서는 한국인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곳도 많아요. 한국 음식은 이미 세계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 일본은 또 한국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흔적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김치를 기무치로 이름을 바꿔 외국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원래 본인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일본인들은 대체 양심도 없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사과도 없는 데다가 그 잘못마저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비열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본인들의 행동은 외국인인 저까지 치를 떨게 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제가 들었던 강연과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미 한국의 문화의 영향력을 짐작하고 계셨는데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는지 생각도 못 하셨다고. 제가 역사학자의 길을 걷는 첫 번째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알아가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가 제대로 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세계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첼로로 인해 입학 때부터 하버드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 교수님께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 탐방을 계획한다고 하셨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글쎄 90% 이상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되었고 뛸 듯이 기뻤답니다. 저희는 방학이었던 지난 3월에 한국에 다녀왔답니다. 미국 내에서도 곳곳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은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수학여행지로 가고 싶은 나라는 한국을 손꼽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대 가득 한국으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학과 연계하여 한국 국적기를 탑승했는데요. 가장 놀랐던 건 한국 승무원들의 외모가 한국 케이팝 가수들의 얼굴처럼 하나같이 예쁘고 세련되었다는 겁니다. 가는 내내 한국 승무원들의 친절함은 정말 잊을 수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가는 관광지마다 모두 친절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는 이런 개개인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은 비빔밥이었는데요. 마침 저희가 한국에서 체험하는 활동 중에 비빔밥 만들기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갖가지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비빔밥이 한국의 음식이라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한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크고 시설이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비행기 내려서 걸어가는 내내 향긋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 인천공항이 뉴스에 소개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공항 근무하시는 분들이 손잡이부터 하나하나 다 닦은 걸 봤거든요. 속으로 말도 안 돼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저분한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뉴스 그대로 제 눈앞에 쾌적하고 깨끗한 공항 상태를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항 곳곳에 물 마시는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믿고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나가는 길도 안내표가 그렇게 깔끔하고 큰지 헤맬 일이 없었고요. 자동 입국 시스템은 믿어지지 않게 빠르게 통과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꽤 오랜 시간 지체됩니다. 한국은 세계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큰 이 공항이 하나 더 있다더군요. 제1공항, 제2공항으로 나눠져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공항에 내려서 학교에서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주신 버스는 비즈니스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다리를 올려놓는 곳도 있고 의자 좌석마다 USB가 설치되어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었어요. 와이파이에 접속해서는 인터넷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검색하는 곳마다 화면이 넘어가는 속도가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저희가 묵는 숙소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랐고요. 노트북과 패드를 갖고 온 학생들은 미국과는 다른 페이지 넘김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마자 처음으로 가본 곳은 바로 경복궁과 익선동이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왕이 살던 곳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점이 놀랐는데요. 가이드의 내용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일제강점기에 여기에 버젓이 조선총독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일부러 왕이 살던 곳에 조선총독부를 세웠다는 것을 듣고 나니 정말 당시 일본이 얼마나 악질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다행히 복원되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훼손 없이 그대로 내려왔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저희는 다음에 전주로 가봤는데요. 전주로 내려가서는 처음 먹었던 음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떡갈비라는 음식이었는데요. 스테이크처럼 고기를 그냥 굽는 방식이 아닌 고기를 갈아서 그 안에 떡을 넣어 만드는 한국만의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반찬이었습니다. 분명 떡갈비를 먹는다고 했는데 반찬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놀라서 이걸 다 시킨 거냐고 여쭤봤더니 원래 전주는 다른 지역보다 밑반찬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다고 하셨어요. 밑반찬은 한 번 주는 걸로 끝이 아닌 계속 추가로 리필이 되어서 과연 남는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옛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제대로 한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일간의 한국 일정은 정말 짧고 짧아서 집에 가는 내내 친구들도 더 있고 싶다면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대해 놀란 점은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휴가 때 부모님과 하와이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하와이에도 공항 주변에는 노숙자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노숙자가 없는 나라인 것도 신기했고 여행하는 곳곳마다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금연구역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정류장 주변에는 금연구역이 많아 더욱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또한 한국의 절에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종교라는 것보다는 한국의 전통에 대해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명상의 시간에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과 미래의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열흘간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독특하게 따뜻함이 있어요. 이건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을 한국에서 느낄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한국만의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은 어떤 행사장을 가더라도 일 처리가 척척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일정은 짧지만 타이트한 스케줄로 한국에 가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행사장마다 일사천리하게 진행되어서
지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계획대로 딱딱 움직이다 보니 여행할 맛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돌아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 미국 인터넷이 느리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미국의 로딩이 얼마나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속이 터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면 온통 한국 얘기뿐이에요. 새로운 동아리 부원 중 한국계 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요즘은 그 친구에게 한국어 배우기에 빠져 있답니다. 친구들은 다음에도 다른 나라 문화 탐방을 가게 된다면 1순위는 무조건 한국이라고 말해요. 저도 집에서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얘기했더니 한국이 굉장히 궁금하시대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방학에는 부모님과 한국 여행을 하려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놨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특별함은 한국의 문화도 물론 좋지만 한국인들에게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 또 실제 느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는 점이에요. 정이 매우 독특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한국인들에 대해 더욱 공부하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방학에 예정된 부모님과의 한국 여행은 한 달 동안 예정되어서 더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추억을 더 쌓을 예정이에요. 한국에 다녀오면 또 사연을 보내드릴게요. 이상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수업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의 역사까지 공부하며 한국인을 알아가는 캐서린 학생의 사연 너무나도 고맙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포착은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한국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지도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업 중인 스탠포드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 발생 시 시나리오를 밝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전해드리는 감동 포착에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벨라라고 합니다. 현재 명실공히 세계 최고라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최근 생각하지 않게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매너 있고 젠틀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스탠포드 학생들과 달리 특이하게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같은 과학생 중 한 명에게 시비를 걸어요. 특히 그 시비의 대상은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비열한 점이 혼자 다닐 때는 조용히 쥐 죽은 듯 있다가 무리가 오면 기고만장해요. 그런데 그걸 당한 한국 학생의 모습에 더 놀랐습니다. 숫자에 밀려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속국이라면서 김치부터 한복까지 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은 항상 완벽한 논리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중국인들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고 키도 크고 핸섬해서 아무리 중국인들이 무리지어 오더라도 왜소한 체격인 중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에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로 한 학생을 몰아넣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 학생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면서 뒤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대체 저런 한국인의 저력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분명 다른 나라 학생들은 이런 싸움을 당했을 때 수적인 열세로 패하거나 자리를 피하면서 상대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교양 과목인 동아시아 수업 중 이 의문이 쉽게 풀렸어요. 동아시아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학문적으로 굉장해서 스탠포드를 대표할 만한 유명 교수님이시거든요. 연구 실적도 워낙 뛰어나시는데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인품까지 갖고 계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연구만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군사 관련 동아리의 유일한 교수님 중 한 분이셨거든요. 보통은 이런 동아리 교수직은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교수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오히려 동아시아 수업보다 열심히 하시는 느낌도 들었어요.
다들 대체 왜 그러신지 궁금해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중국 학생이 한국이랑 중국이랑 전시 상황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한 거예요. 한국 학생이 반박하려던 그때 교수님께서 중국 학생의 말을 듣고 곧바로 대답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이 전시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다들 의아해하며 강의에 빠져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사 관련 동아리를 맡고 있는 건 스탠포드 학생 중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이 동아리는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군사 관련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들에게 들은 자료와 제가 직접 연구하며 모은 자료로 대학 친구들과 토론도 하며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동아시아 학문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수직을 선택했지만 저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은 모두 미국의 핵심 군사 직업으로 가 있거나 유명 군대 관련 사설업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아직까지 연구 모임으로 지속되고 있고 최근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전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바다 위의 전쟁이라고 해양 지역에서 굉장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전체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도발은 갈등이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꽤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볼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수적으로 강세인 중국이 인의 전술을 앞세워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 예상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막상막하의 대결에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당황한 거의 모든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한국은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전투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뿐더러 이미 우호국들과 친분을 쌓아 우수한 외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은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난 한국 쪽이 우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중국이 침략하기 전부터 위성과 인공지능 같은 AI를 이용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채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인지할 겁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주요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외교 관계를 강화할 것이고 기존에 서로 만들어 놓은 국방 조약을 더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 싸움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싸움 훈련과 비상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통해 예비군과 민방위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고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 이전 한국 전쟁처럼 옛날 무기를 갖고 숫자로만 밀어붙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우월한 기술력을 내세워 중국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첫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서 최첨단 선진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동되죠.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들어오는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낮은 고도의 위협까지 해결하며 초기에 시작된 공격을 무력화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공중전에서는 함께 진격하면서 투입할 겁니다. 여기서 공군은 전투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중국의 전투기를 한번 보세요. 중국은 미국 전투기를 짝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베끼기에 급급하고 외형만 따라할 뿐 내부적인 실제 중요한 기술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군은 비리로 유명하죠. 연료, 미사일, 탱크들을 다 암암리에 뒷거래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해야 하는 군인들은 무기가 없어서 모형 전투기를 들고 유치한 훈련 같지도 않은 흉내만 내고 있는 장면이 유출되어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죠.
반면 한국은 전투기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투기를 토대로 계속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왔고 그 훈련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죠. 시작부터 한국이 공중전으로는 이미 장악을 할 확률이 높고요. 이미 미군에서 개발한 300kW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한국에서도 도입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최신식 무기들로 시작부터 전방 공군기지에서는 레이더로 이미 파악하게 되겠죠. 한국은 수차례 전쟁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해온 만큼 초기 전쟁 발생 시 극초음속 마하 같은 무기를 통해 적의 기지와 통신까지 파악하고 AI로 정밀한 타격을 지휘하여 F-15K 같은 항공기의 미사일과 실탄과 폭탄 같은 무기를 실어 정밀 타격을 실시하여 초반부터 중국군을 무력화시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공중전부터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중국 학생들은 얼굴이 벌개지며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은 해군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질 이유가 없다면서 흥분하고 교수님께 삿대질까지 해대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들의 무례한 언행에 다른 학생들도 모두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무리를 지어 강국이라고 날뛰는 중국 학생들을 다들 말릴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오히려 중국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또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학생들 말씀 감사합니다. 공군에서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바다에서 전쟁하는 해군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이러한 해군의 수로 밀고 들어오려는 전략이 잘 먹혀들었겠죠. 하지만 한국의 해군도 그 사이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매년 미국과 합동으로 전력 보강을 해와서 이미 세계에서 해군력에 손꼽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은 이미 환태평양 각국 해군이 참가해 실시한 림팩 훈련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가상 적군을 함락하는 가상 격침을 성공해서 전 세계의 각국 군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의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초기 해상에서 치러진 전쟁에서 수중으로 타격해 상대를 시작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추가로 장보고급 잠수함을 투입하여 수중에서 중국군을 공격할 거고 공중에선 미사일 공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교전하게 되겠죠. 그들은 여러 목표를 레이더망으로 포착하는 동시에 지상군은 육지 상륙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게 될 것이고요. 바닷길과 하늘길은 모두 통제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 학생들이 말한 대로 해군은 수적으로 몰아세운다면 얼마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말로는 중국의 해군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 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했던 잠수함에 물이 새었다는 어이없는 소식까지 들려오던 터에 한국과의 전면전으로 한국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사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군사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한국의 바닷길을 뚫으려면 오랜 시간 훈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사실적인 분석은 큰 소리치고 화내던 중국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분하다는 얼굴로 사색이 된 걸 보니 그들은 이미 중국에서 언론을 장악하여 왜곡된 뉴스만 접하다 보니 중국군이 대단한 것처럼 믿어왔는데 교수님의 직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듣고 나서는 이내 할 말이 없이 좌절한 듯 하늘이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강의를 이어나가셨어요. 이제는 만약 중국군이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고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처럼 인해 전술로 육군을 압도하려 하겠지만 한국의 육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육군은 이미 지속적으로 무기와 전략을 강화했죠. 한국 육군이 만들어낸 무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사고 싶어 할 정도로 우수함을 자랑합니다. 한국은 산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초기에는 산악지대의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와 전투를 기본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위장그물을 뒤집어 쓴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목표물을 향해 활강포를 쏘아댈 겁니다.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동간 사격을 연속으로 실시하며 목표물을 향해 뛰어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초반부터 한국군이 우위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육군은 공격 헬기인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운용하며 공격하겠죠. 그 다음 AT-1K 현공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 적의 전차 장갑마저 관통해버리는 강력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배치된 대전차들은 미사일을 사용해서 적을 겨냥하고 그들의 통신 장비와 물자까지 모두 관통해버리겠죠. 다음은 보병이 활용할 수 있는 최강 박격포를 활용할 것입니다. 박격포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유용함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부대는 그 시각 게릴라성 전투를 투입하여 적지에 들어가 지휘관들을 교란시키겠죠. 이미 특수부대는 국제에서도 인정받은 실전이 입증된 베테랑입니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상대를 격추시킬 것이고 그 시각 한국군의 중심지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하며 중국군이 위성을 방해하겠죠. 이미 IT의 강국인 한국인데 중국의 정보 라인을 장악하여 통제하고 파괴시킬 겁니다. 혼란된 정보를 중국군에 흘려줌으로써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시키겠죠. 중국군의 전술은 한국의 통제 속에 혼란을 일으켜 전술을 전달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를 거예요. 한국의 군사력은 왜 이렇게 막강할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이어왔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해온 그들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미 한국은 우호국들에게 추가 병력을 지원받을 것이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물류와 항공을 마비시켜 중국을 통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저력을 예상하지 못한 듯 모두 탄성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워낙 작은 나라라 전쟁을 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군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처럼 언제든 그 발톱을 꺼낼 준비를 하는 밀림의 왕이군요. 하지만 교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한국은 해군, 육군, 공군 모두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군의 병력과 무기에 흠집을 내겠죠. 장기전으로 간다면 수적으로 우세인 중국이 인해 전술로 승리할 확률이 커지긴 합니다. 그 말은 전쟁은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한들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 무너진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긴다면 중국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패배한다고 한들 중국 또한 병력이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미 빈부의 격차가 심한 중국인들은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계속 찍어냈겠죠. 결국은 중국인들도 절대 빈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국군과 연합군은 중국으로 가서 공격하겠죠. 이미 물자를 찍어내느라 힘든 중국은 공격을 받고 쑥대밭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한국이 패배했다고 한들 중국도 초토화되어 간신히 명을 붙이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숨을 부여잡은 중국은 얼마 안가 망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승리라고 한들 실제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도 큰 전쟁을 치른 이후 중국은 국가가 멸망하고 분열된 사례가 많았죠. 교수님이 객관적인 분석에 학생들은 모두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두 군사 강대국의 전투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수님은 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모두 경악하게 되는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이건 현재 전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객관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분석으로 정의를 내리기엔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역사를 알아보면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한국은 철기시대부터 외세의 침입이 한 번도 없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통령, 임금, 위정자들 모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이 적군의 군대에 맞서 싸우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관적인 제 의견을 반영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수차례의 침략 속에서 불굴의 정신을 갖고 오직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며 자신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국 사람들의 초월적인 전투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중요 요충지였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침략을 당하였지요. 이때마다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저력입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따졌다면 누구 하나 앞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위기가 직면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전면으로 나와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통치자나 정부가 자신의 파리 같은 목숨을 건지려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무기나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나오기도 했고 농경 생활을 했던 과거 한국은 자신의 집에 있던 농기구를 하나 둘씩 들고 모두 나와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앞장섰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닌 평범한 농부와 학생 등 일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굳건한 정신으로 지켜냄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 시기인 10세기를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고려 시대에 침입한 거란족은 지금의 중국입니다. 거란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일단 수적으로도 굉장히 우세한 40만 대군입니다. 이미 1차에서 패배를 맛본 거란은 아무리 공격해도 철저한 기술로 무장한 고려군에게는 끄떡도 없었습니다. 2차에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의 서울인 개경까지 단번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머리를 쓴 고려왕은 사신을 보내 회유책을 써서 거란족을 돌려보냈어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걸 알게 되자 다시 거란은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3차 침입을 합니다. 그때 앞서 싸운 사람은 강감찬 장군입니다. 강감찬 장군의 전술보다 실제 이길 수 있었던 건 너 나 할 것 없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전쟁에 나간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거란족은 고려의 계략에 넘어가 강물의 물길에 오도가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한 거란은 다시 도망갔고 거란과 고려 경계선에서 다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죽기를 각오하고 강감찬 장군과 전쟁에 투입된 백성들과 군인들은 힘을 합쳐 거란을 물리쳤고 결국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닌 온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정신적인 승리였죠. 40만 대군을 데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지만 결국 고려는 수적으로 열세하지만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전략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고려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희생했기에 완벽히 거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인 일제강점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신식 무기를 앞세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시키기로 마음먹고 쳐들어옵니다. 그 시기 서양 문물을 접하지 못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 발 앞서 개화 정책으로 발전 후 침략했기 때문에 조선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죠.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이루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36년의 긴 세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 남녀할 것 없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긴 노력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출세 명예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특히 조선의 왕이 죽고 장례식이 시작된 날 전국 각지에서는 3.1운동이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학생들까지 모두 거리에 나와서 대한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운동이 전개되면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밖에는 없었죠.
이 운동을 계기로 훗날 해방의 씨앗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무기와 기술을 갖고 온다 한들 똘똘 뭉친 한국의 근성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전술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한들 단결하고 철저한 정신력으로 무장해 어떤 위기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 일제시대를 겪은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거쳐 최근에는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한국의 정신을 무장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최첨단 기술을 갖춰 경제력으로 강력해진 세계 손꼽히는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은 기술이나 무기와 전술로 설명할 수 없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신적인 힘에 있습니다. 이 힘은 위기의 순간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정부와 군사력과는 다르게 국민의 강한 단결이 그 나라의 힘을 입증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도 가장 빠른 시간에 단단하게 이룬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키려는 정신력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굳건히 뭉쳐 힘을 발휘할 때 어떤 역경도 다 딛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자 모두 한국의 정신력을 생각하며 숙연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극적인 역사를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간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존재 자체가 드라마틱한 한국의 숭고한 정신력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중국 학생들은 반론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만약 중국과의 싸움이 시작한다면 한국은 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의 연구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한국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객관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걸 명심하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학생을 보니 강인했던 모습과 다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역대 전쟁에 희생된 숭고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모두 승자가 누구인지 이미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한국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중국 학생들조차 당황한 듯 사색이 되어 한국을 이기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탠포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있었던 사연을 재구성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포착은 여러분께 더 감동을 주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